거울을 보며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왜 자꾸 우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한다. 반갑습니다. 책 이야기로 따뜻하게 채워주는 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책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흥미로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신경끄기의 기술인데요. 출판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난 책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봐도 거의 한 2, 3년 전에 많이 다루었던 책들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읽어보고 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재밌는 또 이유가 있기도 하고 다시 들여다보니 해볼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던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5가지 내용만 뽑아봤거든요. 그 5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저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행위는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상 서두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로써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월소득을 더 올리고 싶어요. 월소득을 더 올리고 싶고, 그리고 책을 보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싶고, 빨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해도 하고 지식적으로도 지혜적으로도 훨씬 성장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내가 가지고 있다고 표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찐 부자와 저는 졸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찐 부자들은 언제든지 시간이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한 구매 능력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싸든 멋있든 좋든 그것에 대한 구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하지만 졸부들을 보잖아요. 졸부들을 보면 그냥 멋진 것, 비싸 보이는 것, 남들이 못 가질 만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사람 차이겠죠. 사람 차이겠죠.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또 꼭 그런 많은 것도 아니고 꼭 진짜 부자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부자가 돼야지 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 말이 참 촌철살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정지하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 영상을 다 보시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신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뱉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아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고 있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나아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해결도 해야겠죠.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요. 하지만 이 책을 보았을 때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무작정 빠르고 간결하게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막 몰아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이 오고 해소하고 나면은 조금은 괜찮아져요. 근데 이거를 또 해소라고 표현하기도 그런 게 정말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는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이지 그 문제가 발생된 게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던 도중에 제가 하나의 일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선임자에게 질문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퇴근 전 정도 됐었는데요. 근데 다른 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팀장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저를 밝히고 나서 옆에 계신 분과 조금 솔직히 끝나고 가야죠. 솔직히 끝나고 가야 됩니다. 솔직히 끝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이상했는지 제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인사만 하고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좀 질문 있어서 시간 좀 내주셔도 괜찮겠습니까? 했는데 다행히 팀장님이 너그럽게 봐주시고
잠시 이야기를 해도 괜찮니 다녀와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선임자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원하는 답을 듣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나가기 전에 당연히 선임자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팀장님께도 생각해보니까 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잘 응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퇴근을 하고 나서 계속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한데 괜찮으신가? 많이 화나신 게 아닐까라고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퇴근길에 계속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내가 잘 처신을 해야겠다 하고 선임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냈고요. 죄송하다고. 당연히 그 팀장님께도 제 소속을 정확히 밝히고 누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사과차 메시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열람하셨는지 바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긴장하면서 받았습니다. 네,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무슨 이렇게 뭐 별일도 아닌 걸로 메시지를 보내냐. 당연히 진심이 아니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셨을 수도 있겠죠. 나는 괜찮은데 갑자기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길래 참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줘서 참 예의 바르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들으니까 제 부정적인 감정이 한 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처신을 잘했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은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그거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특별하다는 말은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음칫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의 의도를 파악했을 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말되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라고 좀 보듬어 주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번째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너의 책임이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책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 잘못도 없는 게 있는데 왜 그것까지 내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가 라 싶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에 있지 않나 싶어요. 저자가 의도한 것도 그것 같아요. 솔직히는.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빨간불에서 정차를 하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차와의 간격도 지켰고요. 그리고 교통법규에 따라서 빨간색 불에 멈췄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와서 차가 박았습니다. 이걸 제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이것도 극복해야지 이런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오지 않고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지금 이 뒷차를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라면은 내가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왔었다면은 저 차를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잖아요. 화를 내는 사람은 오로지 나고 그 화를 표출하는 것도 나고 그냥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로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당신보다 더 잘하면 그건 그 사람이 당신보다 그 일에서 더 많은 실패를 맛봤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이 당신보다 못하면 그건 그가 당신보다 배움의 고통을 덜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인데요. 확실히 공감이 됐습니다. 확실히 공감됐는데요. 이 말을 저는 비슷하게 이런 말로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아카데미라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빨간 모자 쌤이 있습니다. 그 빨간 모자 쌤이 전달해줬던 말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남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받는 평가는 당신이 개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준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는 개인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냈는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크 맨슨이라는 저자는
어떻게 실패를 맛봤고 어떤 고통을 다루었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맥락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내에는 보지 않지만 저 좌측 끝에 보면은 통기타가 있는데요. 제가 통기타를 맨 처음 배웠을 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통기타를 배우신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하기 싫고, 그리고 통기타 연습이 끝나고 저녁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을 때 뜨거운 물만 닿아도 이렇게 머리를 긁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컸기 때문에 끝까지 했었어요. 뭐 지금은 당연히 코드 정도는 누를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하지만 그 수준에 오기까지 힘들었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곡을 칠 수 있었고, 그 뒤로는 현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일정 수준까지는 그냥 치고 싶었지, 그 일정 수준도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였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프로잖아요. 프로들은 제가 하지 못하는 그 상상 이상의 노력과 고통을 겪어내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실패도 맛봤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손끝을 아마 만져보면은 정말 딱딱하지 않을까. 그 딱딱함 속에 그 사람이 견뎌왔던 시간, 그리고 고통, 많은 무게감이 담겨져 있는 손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그렇게 책을 구매하면서 제가 이것을 좋았던 기억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뒤에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로 가져온 이유는 넷플릭스를 보다가 이 똑같은 제목이 있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마크 맨슨이라는 저자가 나와서 다큐멘터리를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혹시나 이 책을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그렇게 재밌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게 더 재밌습니다. 저는 뭐 개인의 차가 있겠죠. 영상이 보기 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얻어 가시고요, 아니면 책이 더 편하신 분은 책으로 얻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 다뤘을 때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낫나요? 아직도 이 조명 앞에 있는 것과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 영상을 편집하는 저는 더더욱이나 어색하고요. 하지만 제가 저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3편이 나오고 4편이 나오고 5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뵐게요. 더 따뜻한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희고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